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테디 12남매맘님, 파란날개님, YS 김님 들어오셨고요. 기억 디귿기, 예, 3732번, 예, 님이 오셨네요. 수박들이 탈당해야지 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탈당합니까? 라고 하셨고요. 라니님, 탈당하지 말고 민주당을 지킵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는요. 법정만 가면 횡설수설하는 유동규, 검찰은 과연 포기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동규가 법정에서 횡설수설한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대장동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상 수사 단계부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게 유동규의 진술로 시작이 됐고 유동규의 진술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검찰은 사실상 그 지난 대선 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유동규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했기 때문이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동규는요, 아니, 아닌 걸 아니라고 그래야지 내가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유동규의 진술이 바뀝니다. 작년 딱 10월부터 유동규 진술이 바뀌죠.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감옥에 1년간 있다가 석방되기 직전부터 진술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막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해내고 있는데, 자, 바로 그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 거의 대장동 재판 수사가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남욱도 진술을 바꾸고 이 유동규와 남욱 이 두 사람이 사실상 대장동 재판을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을 더 이상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가 사실상 만들어낸 사건,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건은요, 사실 네 가지입니다.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불법 자금 의혹이라든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 의혹이라든지 선거법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배임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동규의 입 때문에 다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정진상한테 돈 줬다고 한 사람도 유동규고요. 김용한테 돈 줬다고 한 사람도 유동규고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라고 주장한 것도 유동규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을 그렇게 대장동 개발을 그렇게 기획을 했다라고 주장한 것도 유동규입니다. 따라서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리는 순간 이 재판들 전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규는요, 남욱, 김만배 등 이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김용, 이재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죠. 따라서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리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순간부터 남욱, 김만배에서 성남시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 유동규에 이렇게 의존하는 게 대단히 심했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규는요, 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당장 김용 혹은 정진상 실장한테 정치 자금을 요구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계속 오락가락해요. 2020년이라 그랬다가 2021년 7월이랬다가 자꾸 움직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건넨 시점이라든지 장소, 이와 관련해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유동규는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건넨 시점에 대해서 모두 3차례 돈을 건넸다. 3차례에 걸쳐서 모두 6억 정도를 건넸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 6억을 건네는 시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당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이 흔들리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것이 이 맨 처음 돈을 김용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그 시점과 장소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유동규는요, 자신의 사무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에게 돈을 1억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2021년 2월경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3월이라고 했다가 4월 초로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3, 4월경이라고 했다가 또 4, 5월경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4월 초라 그랬다가 4월 중순이라 그랬다가 결국에 5월 3일로 낙찰을 받죠. 시간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상황이 애매한 것은 그때마다 김용 부원장이 서울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예. 여하튼 이런 1차 때 1차 전달 시점이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로 1차 전달 시점이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김용 부원장 옆에 돈을 이렇게 옆에 끼고 갔다라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 자, 근데 벌써 이미 돈을 옆에 끼고 간다라는 거, 이 자체에서 이미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분명히 김용이 돈 가지고 갔다는 걸 보았다고 했던 남욱이나 정민용이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꿔버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부터 이미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달 시점, 그러니까 돈을 두 번째 전달한 거, 이게 이제 돈을 3억을 전달할 시점인데, 이 3억을 김용한테 전달할 시점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게 6월쯤에 2021년 6월쯤에 광교 포레나 여기서 돈을 줬다 그래요. 자기 집 앞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돈을 건네줬는데 그 자리로 정한 이유는 거기에 CCTV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CCTV가 떡하니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몰래 자금을 건네준다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자, 오히려 만약에 이 유동규가 자기 집 지하 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정확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 자체는 그렇게 해도 진술을 안 했거든. 기필코 길거리에서 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당시 상황이라든지 시점하고 또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전달 역시도 주변 상황하고 시간대가 계속 틀린다는 것이 점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유동규의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죠. 돈을 1, 2, 3차에 걸쳐서 전달했다는데 전달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다 엉터리인데다가 그 중에 한 번은 김용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없었다, 수도권에 없었다는 게 확인된 상태였거든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건넨 날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자기가 정진상 실장 집에 가가지고 돈을 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을 주고 왔을 때 주변 집에까지 가서 돈을 주고 왔는데 집안의 구조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게 없더라. 심지어 식탁에 돈을 쏟아부었대는데 식탁이 어떤 거였는지 식탁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집안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빤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유동규의 진술이 참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건넸다고 하는 날짜가 병가 기간 중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다는 정황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 CCTV 부분에서 유동규는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죠. CCTV가 가짜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유동규가 사무실에 와서 나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데, 아니 사무실에 전부 다 CCTV 천지인데 어떻게 내가 CCTV가 뻔히 보는데 여기서 내가 돈을 받느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유동규가 CCTV는 가짜다! 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CCTV가 진짜였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미 나왔습니다. 뭐 증거가 나와 버렸잖아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동규 측하고 검찰은 진짜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은 뭐 기자들 올 때만 CCTV가 킨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논점을 흐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깨졌죠. 당시 CCTV를 설치했던 성남시 직원이 그거 설치돼 있다. 설치된 거 맞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뭐는 안 된다? 녹음은 안 된다. 원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라고 해서 그것만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동규 측에서는 그거 봐라. 녹음 안 되지 않냐?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녹음이 되든 안 되든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는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유동규의 진술 전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이 지난 28일에 있었던 유동규의 아마 이게 6번째 정도 아마 증인신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게 아마 6번째 정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28일 사건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뭐 이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 사건인데 여기에서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이 앞뒤가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 그렇다 혹은 뭐라 하더라 이런 얘기만으로 점철돼 있다는 게 확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스스로가 자신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어떤 뭐라고 하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상황이 몇 번 있었죠.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시장 당선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문기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미 확인이 돼버렸고요. 김문기와 함께 대면 보고를 갔다고 했는데 대면 보고 간 날짜를 모를 뿐만 아니라 대면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정말 김문기라고 갔느냐라는 얘기가 했을 때 그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김문기였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자, 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김문기하고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하러 갔다. 그때가 언제냐? 2014년 4월경이다. 이렇게 유동규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2014년 4월이면 유동규가 성남도시공사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가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대면 보고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대면 보고를 들어갔다면 2014년 8월 이후가 돼야 되는데 유동규는 오히려 그렇다면 2014년 4월 이전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2014년 4월 이전에는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을 맡지 않았을 때인 거죠. 대장동 개발을 맡지 않았을 때인 거죠. 이러면서 도대체 그럼 김문기랑 관계 맞아? 라는 질문을 받게 됐고 그 질문에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문기가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걸로 말을 바꿉니다. 당시 유동규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 그러지만 그림의 내용을 물으니까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호주 출장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 사안에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법정에서 추궁을 당했을 때에 나온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이미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오락가락하는 내용만 지난 28일 것만 4건이 나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유동규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검찰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이 있죠. 바로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입니다.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는 지금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 집행유예 선고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는요. 유동규가 뭐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갖다 주러 갈 때, 그러니까 뭐 돈을 3억 원을 그 종이백에다 넣어가지고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백팩, 나이키 백팩에 넣어가지고 갔대는데, 자, 그 백팩을 보았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돈가방을 보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동규 재혼 배우자예요. 그래서 돈이 왜 이렇게 많냐, 금방 오느냐, 진짜 금방 갔다 왔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유동규는 진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3차 자금을 전달할 때 함께 갔었다는 진술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재혼 배우자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증언하지 않겠다, 증언은 거부,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검찰로서는 유동규 재혼 배우자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이 얘기만은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마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 대장동 사건 진행의 거의 핵심적인 증인이었는데 유동규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아졌고, 그나마 몇 가지 부분은 유동규 재혼 배우자가 뒷받침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자, 유동규 재혼 배우자가 진술을 거부해버리면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유동규 재혼 배우자를 검찰이 불러다가 유동규랑 나란히 앉혀놓고 수사를 했다. 한마디로 검찰 말로는 이게 동반조사, 유동규 표현으로 하자면은 대질신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고문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마누라를 붙잡아 와가지고 내 옆에 앉혀놓고 조사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누라가 증거인멸로 기소까지 당했다. 그런 상태라면 이거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유동규로부터 진술을 뽑아낸 거거든요. 자, 결국에 검찰로서는 유동규를 믿을 수 없게 될 그런 지금 상황은 유동규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당시 검찰은요, 이 유동규 재혼 배우자가 증언을 하러 나왔을 때 이 재혼 배우자를 어떻게든 간에 닥달을 해가지고 동반조사, 검찰들 표현으로 동반조사, 유동규 표현으로 대질신문, 이 상태가 없었다 혹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현재 검찰로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유동규가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인인데 증인 그 자체가 이미 신빙성의 의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여기저기서 불러들였던 증인들마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이 확인이 돼버린 거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을 조작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김만배가 또 한 가닥 거들고 나서죠. 김만배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화동인 1호 안에 유동규 지분은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이 1,400억 안에 세금 떼고 적어도 428억 정도는 유동규 지분인데, 이 유동규 지분이라는 것이 사실상 김용, 정진상과 공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재명의 비자금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지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장동 그 배임 사건 이 부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김만배가 유동규 지분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더 따지고 자시고 말할 것조차가 없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동규가 남욱한테서 돈을 뜯어가지고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한테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428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남욱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유동규는 계속해서 나한테 428억 있잖아. 그 428억 그거 받아서 줄게 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야, 428억 존재 안 한다라고 김만배가 증언을 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남욱의 증언이니 유동규의 증언이 전부 다 허언 아니면 오해, 오인이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뭐 돈을 줬다라는 것 자체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428억의 존재가 있어야지 돈을 줬다라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과연 이 상황에서 검찰은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할까요? 상황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검찰은 재판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는 검찰은 그러려고 그랬어요. 유동규랑 남욱이랑 정민용의 진술은 일치하고 김만배가 여기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 김만배를 우회해서 유동규, 남욱, 정진상의 정민용의 진술만 가지고 뭔가를 입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만배 우회 전술조차도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자, 사실 다른 미국 같은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바로 공소기각이 나와버려요. 재판 중에. 무죄가 이거 최종 선고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공소 제기의 근본적인 전제 사실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진행을 합니까?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갈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이 자랑하고 있는 엄청난 기술이 있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근거 사실, 전제 사실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사실을 우회해가지고, 그게 비록,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비춰볼 때 맞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428억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동규 지분이 없다라고 김만배가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428억에서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 혹은 정진상, 김용한테 돈 줬다라는 얘기는 성립을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428억이 있다고 유동규가 헛소리한 건 사실이지 않냐? 그렇다면은 남욱이나 정민용은 그것을 믿고 돈을 줬을 거다. 돈을 간 것까지는 확실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김용, 정진상한테 돈을 갔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다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가지고 지금
재판을 끌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428억은 없다. 따라서 이재명의 배임 사건 부분은 아마 조금 진행하기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정진상, 김용한테 돈을 준 거는 그거는 맞다라고 웃길 거예요. 왜? 남욱은 428억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비록 유동규가 뻥을 친 거고 유동규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돈은 줬겠네. 자, 그랬으면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한테 돈을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뭐가 있냐면 최근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든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달복달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규는요. 2020년 12월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사실상 버림을 받습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유동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그 후임을 뽑았죠. 그래 그 후임으로 들어오겠다고 처음 알려진 사람이 황교익 선생이었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여튼 그렇게 이재명 대표로부터 버림을 받은 유동규는 그렇지만 다시 자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대선 기간 중에 뭔가 공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자금을 모으겠다라고 한 것도 대선 자금 얼마를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 뭐 이런 사람하고 뭐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유동규 지 생각인 거죠. 망구 지 생각인 거야.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자꾸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남욱한테서 뜯어냈고 그 뜯어낼 때 명분이 대선 자금 운운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겉봐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들어올 가능성, 그래서 재판을 계속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논리를 구성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찰이 준비해 왔던 숱한 공소 사실들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뭔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쉽진 않겠죠. 그러려면은 검찰은 거의 재수사에 준하는 형태로 뭘 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언론이나 이런 세간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을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정근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로 잠시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 있는 틈에 얘들은 또 장난질 쳐가지고 사건을 또 뭐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정에서 또 진술이 바뀌네? 유동규 너 진실이 뭐야? 라는 지적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이렇게라도 우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로서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자,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바로 검찰이 이렇게 최후의 수단을 쓸 가능성, 마지막 수단을 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좀 갖춰야 되겠죠. 자,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이 이런 방법을 써서 또 뭐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대장동 사건에서 승기를 잡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김용, 정진상 실장의 다른 모험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별건에서 유죄를 만들어내서 완전히 영패, 말 그대로 영패를 당하는 거는 모면하는, 그래서 체면치레라도 하는 상황만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때 수사에 진척이 없을 때 검찰이 뭔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쌍방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이 유동규를 붙잡고 진술을 뒤집고 있었을 때가 2020년 작년 10월이었는데 자 그때 2020년 10월 그 무렵만 해도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잘 안 하고 있을 때요. 오히려 쌍방울 사건 쪽으로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렇게 잠시 시선을 딴 데 돌려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전을 항상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명준님 오셨고요. 잼바라기님 오셨습니다. 남욱님, 남욱님 들어오셨네요. 어이가 없다고요. 그렇죠. 어이가 없습니다. 예. 김철호님 물귀신 작전.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보면은 이게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검찰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이 사실은 1차 사건과 2차 사건이 있어요. 1차 사건은 무죄가 났거든요. 풀로. 그러니까 검찰이 갑자기 2차 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재수자들을 불러다가 진술 뒤바꾸는 뭐 이런 거 막 했던 거죠. 그게 바로 2차 사건 때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내 왔던 겁니다. 뻔한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실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검찰이 그런 식의 카드를 내밀었을 때 아, 저거 그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안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